그러니까 건물이 법정 사건 성립되는 사례와 그 건물 임차인에 대한 배당하는 방법,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정 사건을 생각할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고 근저당 설정 당시에 우리가 법정 사건을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보통 보면 법정 사건 성립된지 안 했냐는 이렇게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은 첫 번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 되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왜냐면 건물이 없을 때 나대지 상태 설정되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동일 소유자 요건을 갖췄다면 근저당권자는 같은 경우는 나대지 상태, 땅이 빈 땅, 건물이 없을 때에는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옷이 이게 땅이 옷을 후딱 벗은 걸 벗을라자 쓰는 거예요. 돼지가 옷을 벗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대지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빈 땅, 건물이 없는 땅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그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법정이사건 성립될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이사건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려면 토지와 건물 소유 동일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은 이렇게 4개의 기둥과 주벽과 지붕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지어지는 걸 갖다가 근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있었다면 건물이 신축으로 인해서 나중에 법정이사건이 성립될 걸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법정에서 인정한다. 다만 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놓을 때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낙찰자가 잔금 납부할 때까지 최소한 1층만큼은 4개의 기둥과 지붕이 건물로서 형성이 돼 있어야만이 법정이사건이 형성되지 않고 건물이 형성이 되지 않을 때는 법정이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돼. 건물이. 세 번째는 토지 또는 건물만에 설정된 단독 저당해야 된다. 단독 저당권이어야 한다.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이럴 때에 이 근저당권자 경매돼가지고 누가 낙찰받느냐? 토지를 B가 낙찰받았어.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건물 A는 이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B가 낙찰받았다면 이 건물을 법정이사건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권 성립. 이렇게 된다. 이게 법정이사건 성립 요건이 법정이사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의 건물이 있었다는 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법정이사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법정이사건 논할 때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었냐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동일 소유자 달라졌을 때 근저당권에 달라지면 법정이사건, 일반 매매로 달라졌을 때는 관수법상 법정이사건이 성립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냐? 이거는 원칙, 이게 원칙이에요. 이건 외의 조항이요. 왜 외의 조항이냐? 근저당도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라 근저당권도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 근저당권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도 못했던 손실을 보게 되면 안 돼요. 예를 나대지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는데 그 설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이 선정이 돼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 이 동일이 됐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이사고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한다. 그리고 단독 저당이 되는 거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면 이 공동 저당권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전체가 경매가 들어가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법정이사건이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죠. 땅하고 건물하고 동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단독 저당해야 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만 경매에 놓게 된다. 건물은 경매 놓지 않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은 법정이사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는 건물만 경매돼 가지고 건물만 다른 애 낙찰받다. 그 건물은 법정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저당 설정된 상태에서 누가 토지만 경매를 놓고 누가 건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 은행들은 그렇게 안 해요. 개인들이 이제 공동저당을 MP를 사. 그래서 땅만 경매 놓고 그 다음에 건물만 경매 넣어가지고 땅하고 건물 전체를 싸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법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민법 366조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단독 저당해야 되는 거는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단독 저당인 경우 그렇게 된다. 공동 저당인 경우는 누가 일괄 경매 놓지 누가 어느 한쪽만 경매 놓냐. 근데 어느 한쪽만 경매 놓게 되면 이 건물은 법정성 성립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법정사건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법정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봐가면서 법정사건 성립되는 사례와 그 건물에 대한 임차인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책에 보면 이 책의 내용은 몇 페이지냐면은 혹시 그 369쪽입니다. 지분경매 실전 투자의 비밀 369쪽에 있는 건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이도령이 토지 소유자이고 이도령이가 건물 소유자예요. 근데 이 당시에 건물은 미등기나 무허 건물이었어요. 그럴 때에 토지가의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 이 당시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고 이 동일인 소유에 있을 때에 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또 건물이 존재했어. 이 토지만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그 경매에 들어가 가지고 이 토지를 이순신이 낙찰받았다 그러면 이 이도령 건물은 법정상권이 성립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미등기나 무허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등기나 무허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자를 보려면 반드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요번에 이제 소유권 이전 변동을 가져오려면 우리가 민법 186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는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으로 그 자손한테 소유권이 가죠. 이럴 때에는 민법 187조에서 소유권 변동이 가져와요. 이럴 때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상에 있는 건물이 미등기 무허 건물이다. 그런데 이게 이도령이 건물 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졌다. 이런 경우는 법정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 무허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도령이 거주하고 토지는 이도령 소유고 근저당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법정 사건이 성립되려면 이 이도령이 미등기 무허 건물을 신축했다는 전제 조건이어야 돼요. 신축하지 않고 이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신축했는데 그걸 일반 매매로 샀다면 성립이 안 된다. 밑에가 그렇죠? 이렇게 이대감이 토지 소유자 건물은 미등기인데 무허 건물인데 이대감이 했어요. 이대감이 이도령이 아버지잖아요.
이도혜감이 사망해가지고 아들한테 상속했어요. 이럴 때에는 이 이도령이 건물을 민법 187조에 의해서 원시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돼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이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 들어가가지고 토지를 이순신이 낙찰받았다면 이도령이 건물권은 법정이사건이 성립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했던 이런 부분이 있죠. 상속이 이렇게 1대1로만 갈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 봐. 상속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죠.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잘 안 보이. 인터넷으로 보신 분이 잘 안 보일까? 여기 땅은 이제 A 자손이니까 스몰로 하죠. 스몰라. A라는 게 자식이니까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또 어머니는 또 아버지와 각급이니까 대문자 B, 아버지가 대문자 A니까. 이게 뭐 이니셜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아버지를 대문자 A로 해야 되고 어머니를 대문자 B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B로 이렇게 됐다. B다. 이게 B다. 이렇게 이랬을 때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다 하죠. 자, 그들이 삼형제한테 3분의 1씩 이렇게 상속을 해줬어요. 이거 협의분할 상속한 거죠. 협의분할 상속하고 어머니한테 쓸데없는 건물을 어머니 전체 소유한 거예요. 이렇다면 이랬다가 A 지분에만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 A 지분만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누가 남느냐? D가 낙찰받았어. 그리고 B는 그대로 3분의 1, C도 3분의 1, 그리고 건물은 B라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일부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들어가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 달라졌다면 이거는 법정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이미 아버지인 A하고 A의 동일 소유자였다가 상속으로 이렇게 변환된 거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협의분할로 이렇게 해서 이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이 자체에서 바로 관수법상 법정 이사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런 경우는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상속을 같은 지분이라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단 조금이라도 1% 달라졌다면 그 즉시 건물은 법정 이사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관수법상 법정 이사건이죠. 그러나 지금같이 이렇게 아들한테만 이렇게 상속이 됐다. 이럴 때는 동일 소유자가 되고 이때 설정된 근저당이 달라지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대가며 이도령은 성이 틀리죠. 그러니까 상속이 그것도 뭐 정대감이 이도령이 또 됐을 때 어쨌든 이럴 때 이 정대감 소유 있는데 건물이 미등기요. 이거를 이도령이 돈 주고 샀어. 일반 매매. 그래서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미등기 건물로 남겨놨다 하면 이럴 때에는 이 이도령이 소유자를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누구 건물이냐? 정대감이 원시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도령으로 가져오려면 소유자로 가져오려면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못하니까 이도령은 처분할 수 있는 건물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처분할 권리를 가진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써도 그 임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준다. 꼭 소유자와만 해야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대부분 판례도 있지만, 그렇지만 법정이사건은 인정 안 해요. 소유자만 돼. 이럴 때 이 건물은 처분권만 가지고 토지는 소유자인 상태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를 동일로 안 봐요. 이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에 들어가면 법정이사건 성립이 안 돼. 그러나 상속 같은 경우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동일 소유자를 보고 법정 성립돼. 이것이 일반 매매냐 상속이냐 일반 매매냐에 따라서 법정이사건이 성립되기도 하고 성립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등기 무허 건물일 때 동일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그게 일반 매매로 넘어왔다. 이럴 때는 인정이 안 돼. 그런 상속일 때는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은 건물의 임차인은 토지에 대해서 배당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이런 경우 다. 이렇게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도 이번에 이제 그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꼭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되는데 그때의 지상에 있는 건물이 반드시 건물이 형성이 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는데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기 위해서는 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근저당권자가 설정 당시에 지상에 동일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이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걸 갖다가 예측만 할 수 있었다 하면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법정지상권은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1층만 완성돼 있으면 돼요. 1층만. 4개 기둥과 주벽과 지붕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상에 이제 보면 이도령이 토지 소유자고 건물이 이제 이도령이 건물을 신축했어. 왜 이게 신축해야만이 되는 거니까 동일 소유자니까 신축했다는 내용을 꼭 쓰는 거예요. 이런데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서 경매가 돼서 이순실이 낙찰을 받고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거죠. 이 건물이 법정지상 성립된 걸 멸실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했어. 이 법정지상 성립되면 30년 동안은 사용수익권은 건물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거에 대해 자유롭게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토지사용료를 갖다가 토지사용료를 2기 이상 2년치에 대해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한번 법정지상권 성립되면 건물을 헐거나 신축하거나 멸실하거나 증축하는 뭐 하더라도 이 새로운 건물은 그 30년 법위 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30년이 지나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하면 이제 그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해서 그 잔존 가치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주고 건물을 멸실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을 낙찰받아 법정지상권 승계 취득이 가능한지 건물이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서 경매에 의해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이든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받고 나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 경락 취득과 함께 그 지상의 건물 소유권과 동시에 그 지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돼요. 이 법정지상권 성립된 건물이 또 경매가 났어. 또는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달랐어. 그러면 이것이 그 이도령이 건물을 강각차이 샀어. 그럼 법정지상권이 승계 취득했는데 이때 법정 성립된 이때부터 승계 취득하고 그 이후부터 30년 동안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29년이 되고나 샀다. 이 사람은 1년 있다가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갱신해 주지 않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랐을 경우 이와 같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 됐어요. 이랬다가 이 이도령 토지만 경매가 됐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공동저당이 설정인데 어느 한쪽만 경매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이순실이 땅을 낙찰받았다면 이도령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이렇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이 저당권자, 공동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본다든가 또는 손해보지를 않는다는 거. 왜 그러냐?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이 두렵다 그러면 본인이 일괄 경매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토지만 경매를 넣게 되면, 그래서 건물이 법정이사건 성립되더라도 이 공동재단권자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지 않는다. 왜 그러냐? 아직도 건물의 근저당권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즉 경매를 신청하는 근저당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재단권자 스스로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경매를 넣는 것은 아주 특이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인정하더라도 공동재단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아니다. 또 이번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토지가 A고 건물이 A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제 토지에도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건물에도 근저당이 되는데 누가냐? 국민은행이 이제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그 건물이 B가 건물을 샀어. 토지 내 경우. 그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토지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채권자가 여기다 채권 가압류를 했어. 이래고 나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이 판결문 갖고 요 토지만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거야. 이랬을 때에 이 가압류나 강제 경매 신청할 때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일이 아니요. 그래도 이 사람은 A한테만 돈 받을 거기 때문에 A 재산권에 대해서만 가압류하고 그걸 본안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 얻다가 강제 경매 신청해가지고 누가 낙찰받느냐? C가 낙찰받은 거야. 그럼 건물 소유자는 B가 되는 거지, B가. 이랬을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이거를 시점으로 하면 동일 소유자가 아니지만 이거를 기준으로 했다는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바뀌었을 당시에 일반 매매로 바뀌었을 때 간수법상 법정이사건이 성립되죠. 성립되죠. 그럼 이거랑 또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에는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이사 시효를 이때부터 따져야 된다는 거지. 이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아요. 일물일권은 하나의 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그 지상권의 이 존속기간 동안에는 다른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는 일반 매매를 했을 때는 간수법 성립되더라도 이 근저당권이 처분권의 행사에 의해서 달라져서 법정 인정되는 경우는 이럴 때의 법정이사건이 이게 우선한다는 거지. 이거보다. 이런 경우도 특수한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정이사건을 이렇게 따져다 보면 이제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보면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 사례가 그러네요. 이런 상태인데 이상하게 춘향이가 토지에만 가압류했어요. 이번에는 건물에는 안 하고. 그럼 이 가압류가 춘향이가 토지만 가압류했다가 본안 소송을 통해서 토지를 강제 경매에 넣어가지고 토지만 춘향이가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 이 건물은 법정이사건을 인정하더라도 아직도 건물에 근저당이 살아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데 땅만 가압류해가지고 땅만 경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인데 땅에만 가압류하고 경매를 넣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토지와 건물 전체를 가압류하고 토지와 건물 전체를 경매를 넣게 되면 여러분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채권 회수를 못해요. 왜?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에 넣게 되면 그걸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의 선순위 임차인을 다 인수해야죠. 결국은 뭐냐면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회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땅만 경매 놓은 사람은 건물의 임차인은 인수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했을 때는 이렇게 토지에 임차인이 많다, 다가구주택이나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많다 그랬을 때는 이제 땅만 이렇게 가압류하고 경매로 이렇게 돼요. 이럴 때는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이런 거는요,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려울지도 몰라. 예.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토지와 건물 일괄경매인데, 은행도 다 그러면 일괄경매인다. 근데 사실은 채권 회수할 때 2순위, 3순위 채권자가 토지와 건물 전체를 일괄경매되면 채권 회수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저는 많이 봤어요. 금융기관이 일괄경매에서. 왜? 이 지상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다 선순위 임차인들이다. 그리고 나서 후순위로 말소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놓게 되면요, 그 건물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매각 대금이 한없이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1순위 채권자에 어떻게 배당을 받겠다고 하지만 2순위, 3순위 채권자한테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지.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는 여러분이 예상 배당표를 짜가지고 내가 토지와 건물 전체를 가압류할 것인지 아니면 땅에만 갖고 땅에만 집중할 것인지.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권리 분석이 약하다. 아니면 내가 자금이 부족하다. 돈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똘똘한 이제 물건에 투자해서 거기서 이익을 볼수록 해야지. 요것도 얌놈, 요것도 얌놈. 뭐 어떻게 보면 부산에도 아파트 하나 사놓고 돈도 없는 사람이 대전에도 사고, 그러고 났더니 부산 대전 사람들 이런 얘기하는데 또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건데 죽자고 대들면 안 돼. 진짜 공부서. 근데 부산하고 대전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서울을 막 올라가 있는데 서울 거를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실탄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있다, 작다. 그러면 그걸 어디냐면 적재적소에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돈이 될 걸 먼저 투자하고,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돈이 아마도 또 포트폴리오 하는 거죠. 항상 그래야 돼요. 이런 경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사례가 어떻게 발생하냐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공부를 좀 부족하게 해서 그래. 실질적으로 이런 분이 발생하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 건물에 다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도 다 인수해야 돼. 왜 건물을 건드려? 땅만 경매 놓지. 이 땅이 낙찰받은 사람이 이 건물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죽여? 이 선순위 임차인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에서 토지 사용료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2년만 지나면 법정사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인 사고를 가져야 이 법정사건 성립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 그 선순위 임차인이 많고, 그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전체를 낙찰받는 것보다는 땅만 낙찰받아서 건물을 2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돈 주겠어? 안 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어떤 권리 분석이라든가 법정 이상관 이런 것들은 누구냐? 나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법정 이상권이 성립된다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건물 보니까 건물에서 돈 줄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 법정 이상권 성립되면 의미 없어. 길어야 2년밖에 안 되는 거야. 철거지 뭐. 이게 다 대법원 판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건 마지막 건 하나만 좀 설명. 토지와 함께 공동주택으로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등기부에 멸실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루 이후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공동주택권이 설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멸실된 거로 해가지고 등기부를 폐쇄하고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이런 말이죠. 이 저당권자로서는 멸실 등으로 인해서 폐쇄 등기부가 기록을 보완하는 절차를 통해서 건물의 저당권 행사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이런 경우는 법정 이상권을 인정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왜냐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공동주당 설정했는데 이 건물이 멸실된 줄 알고 이 등기부를 말소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근저당이 없어진 거죠. 이래서 이 건물이 없는 거, 이제 근저당이 없는 거로 생각해서 토지만 경매를 놓다. 이랬을 때에 이 건물을 법정 이사건이 성립되더라도 이 근저당권자는 다시 근저당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도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사건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거만 한 번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대법 2009다 62059는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 선행에 가압류가 있고 그 가압류가 있기 전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강제경매 가압류나 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가 진행된 그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후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예, 항상 동일 소유자 연냐는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넣을 때는 항상 말소 기준 권리 기준에서 동일 소유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1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동일 소유자 연냐 따져야지 2순위, 3순위 채권자 동일 소유자 또는 경매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동일 소유자를 따지게 된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선순위 가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을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거죠. 원래 따지면 선순위 채권이 설정이 되고 나면 후순위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이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정사건을 논할 때는 이 가압류에 의해서 본압류에서 강제경매가 들어가도 그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근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이면 법정이사건이 인정. 동일 소유자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또 이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에 들어갔다도 그거를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이 아니라 법정이사건으로 성립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러나 이 토지와 그 말소기준 권리가 가압류가 있어. 그 가압류 시점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서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에 들어갔다도 이거는 법정 성립되는 게 아니라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 됐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 갖고 법정이사건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을 판단해야 된다 이 말. 이렇게 그런 해석을 하는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3강은 이렇게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사례와 그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배당인데 이 임차인에 관한 배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토지가 A고 지상에 있는 건물이 B. 이게 미등기든 뭐거든. 여기에 이제 갑임차인, 을임차인, 병임차인 같은 경우는 토지가 경매에 들어가든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든 이 사람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라고 하면 이럴 때에 최우선 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고 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건물. 근데 이번에 이런 거죠. A가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이게 5월 1일 날 근저당이 설정됐다. 근데 A가 여기다 건물 신축 중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건물을 이렇게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 그러고 나가가지고 언제냐? A가 건물을 완성했어요. 언제? 뭐 12월 1일 날 완성했어.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성하고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8년 노예 5월 1일 날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근데 2018년 12월 1일 날 건물 졌다 그러면 그 임차인들은 12월 뭐 1일자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12월 2일자, 12월 3일자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토지만 경매 들어갈 땐 당연히 근저당보다 후순위를 배당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 이 최우선 변제권은 근저당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때 소액임차에 해당된다 하면 얘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왜? 건물이 지어지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나중에 건물이면 소액임차인이 발생할 걸 다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어. 이랬을 때에는 그리고 나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 입주한 임차인들은 이 나대지 상태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소액임차인이 발생한 걸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토지만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소액임차에 해당돼도 최우선 변제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도 같이 한 임차인에 배당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기초공사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 건물에 나중에 6개월, 1년 있다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그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은 근저당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된다면 토지만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 당시에 나대지 상태였다. 빈 땅이었다. 이랬을 때에 그 이후에 1년, 2년 있다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소액 임차인이 근저당 당시에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13강은 마치겠습니다.